안녕하세요. 버스 타면서 자주 듣던 채널인데 저도 사연을 제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꼭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평범하게 취업 준비를 하던 취준생 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 돕는 것을 좋아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런지 베푸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재미에 하루하루 살아가던 학생이었지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손에서 맡겨 자랐어요. 외할머니는 없는 형편에도 항상 주말이면 봉사를 나가시고 본인보다 형편이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진모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대.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래.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래. 알겠나? 알겠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처럼 내리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데요. 할머니 손자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인생을 알려주신 할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조금 뒤늦게 군대에 갔다 온 저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뭐 먹고 살지? 나한테 남은 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봉사활동 시간, 그리고 예전에 지하철에서 사람 구해서 경찰서에서 받은 표창장, 토익 900점. 이거 외에는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절망스러웠습니다. 취업이 힘들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이력서를 300군데 넘게 제출했지만 1차 합격도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이대로면 군대에서 모은 돈도 다 쓸 것 같고 안 되겠다. 편의점 알바로 해야지. 결국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면접 보러 다니고 밤에는 일하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의지할 가족도 없어서 외로웠지만 어찌되었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끝까지 살아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나에게도 행운이 오겠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할머니 말대로 힘들수록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다 보면 언젠간 취업도 될 거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제 자신을 다스리면서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거기 점장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양진모, 너 이번에 바나나 우유 들어온 거 상표 그대로 진열하라니까 안 해? 너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며. 오하열 몰라? 제대로 맞추어서 진열을 하란 말이야. 딱딱딱 각 맞추어서 진열하라고. 거의 10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CCTV를 보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게 있으면 바로 뭐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이랑 싸우는 것도 싫고 상대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쪽은 저니까 무시하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냥 점장이 하는 말은 다 듣고 있었지요. 나중에 전에 일하던 알바한테 들어보니까 저도 원래 다른 편의점에서는 1년 이상 일하고 점장님들이랑 사이도 엄청 좋았는데 여기 편의점 점장님은 정말 갑질도 심하고 강박증처럼 진열에 신경 써서 저도 그만둔 거예요. 여기서 일한 알바생들 거의 한 달도 못하고 그만뒀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진모씨도 적당히 하다가 못 참겠으면 그냥 그만두세요. 돈 버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약값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역시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만 더 버티다가 그만둘 생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혹시 여기 영화관 알바 자리 있나요? 죄송합니다. 요즘 영화관도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바를 안 뽑고 기존 알바생들로 자르는 형편이라서요. 혹시 여기 김밥천국 알바 구하시나요? 아이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알바가 안 구해져서 난리였는데 요즘은 매출이 떨어지고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타격이 심해서 알바도 다 자르고 사장인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청년 미안해. 당분간은 알바 안 구할 것 같아. 다들 알바를 안 구하고 있어서 저는 그 편의점에 꼼짝없이 묶여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점장의 갑질이 심해졌습니다. 야, 양진모, 네가 이번에 마감돈 남은 거 가지고 갔냐? 네? 아니요. 제가 왜 포스기에서 돈을 빼가요? 그런 적 없어요. 다 오해예요. 아닙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10,000원이 비는 거야, CG에서? 이상하네, 진짜. CCTV 돌려봐? 돌려서 네가 돈 빼돌린 거 나오면 내가 너 형사고소해도 되는 거야? 저는 정말로 돈 안 가져갔습니다. 오해예요. 너무 억울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점장이 CCTV를 돌려봤고 자기가 돈 계산을 잘못한 것을 알고 나서 오히려 민망했는지 저에게 더 화를 내더라고요. 에이씨, 니 때문에 괜히 고생만 했네. 라고 하면서요. 저야 어이가 없었지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화는 내게 내는 것인지. 하여튼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돈이 필요한 입장이었고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청년이 나이가 어린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 이거 비타오백인데 하나 마셔. 아이고, 할머니, 아니에요. 이거 할머니 드시려고 산 거잖아요. 아니야. 청년 보면 우리 손주가 생각나서 그래. 아이 참,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편의점 유통기한 몇 시간 지난 폐기를 주면서 너네들 너무 배고프면 형한테 와. 형이 폐기 남은 거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형, 고마워요. 형, 진짜로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점장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손님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 편의점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저만의 돌파구를 발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억울하게 제가 도둑으로 몰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일이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편의점 문을 열고 팍 들어온 겁니다. 놀란 저는 점장님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야, 니 뭐하는 놈이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안 그래도 네가 편의점에서 손님들이랑 시시덕거리고 은근히 나한테 기어오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니 자를까 고민했는데 니놈 자식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너 오늘
나한테 제삿날이야. 아니, 점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영문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말해주시면 제가 해명이라도 하지요. 네가 이번에 담배 31갑 주문해서 한 갑은 훔치고 30갑만 창고에 채워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네가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의점 적자나게 만들고 그거 한 갑 훔친 걸로 되팔아서 돈 버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점장님, 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그리고 훔칠 생각도 없는데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또다시 도둑놈으로 몰린 거였습니다. 제가 담배를 주문 많이 해놓고서는 몇 갑 훔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판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증거도 물증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제가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짓 할 것 같은 관상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새벽에 절 찾아와서 손가락질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죠. 아니, 저요. 정말로 아니라고요. CCTV 돌려보시든가요. 저번에도 도둑놈이라고 의심받고 저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으면 가난하게 살았지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일하면서 살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가 이제는 아주 바락바락 기어오르는구나. 싸가지가 없어 이것이 진짜로. 점장은 손을 들어서 제 머리 뒤통수를 팍 때렸고 제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진짜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너무 한스럽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놈 봐라.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또 눈을 똑바로 치켜세우고 점장님을 꼬라봐? 넌 더 맞아야 해. 점장님은 술을 먹은 것인지 진짜 이성을 잃고 저를 때리겠다고 창고에서 대걸레를 가져와서 저를 팍팍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막으면서 몸을 보호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벽 편의점이라서 손님도 없고 저는 속절없이 점장한테 발길질 당하면서 막고 있을 때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요? 왜 알바생을 패고 있어? 이놈이 도둑질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사 안 하니까 나가세요. 아니, 도둑질을 했으면 경찰로 넘기면 되지. 왜 애를 때리십니까? 어? 잠깐만. 학생, 혹시 그 손목에 묵주 팔찌 어디서 났어? 점장님에게 말을 하다가만 그 손님은 갑자기 제 손목을 보더니 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학생, 이거 묵주 팔찌 어디서 난 거야? 네? 이거 예전에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 아, 이거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아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뭐? 말도 안 돼. 그 손님은 제 팔에 있는 묵주 팔찌를 보더니 무슨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눈이 토끼처럼 커져서 저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말을 못하니까 그 손님은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꼭 여기로 연락 한번 줘요. 내가 그 팔찌 관련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점장놈은 경찰에 신고하고요. 어디서 사람을 때리고 있어? 하여튼 알겠죠? 나한테 나중에 전화 한 통 줘요. 내가 그 묵주 팔찌 애타게 찾고 있어서 그 디자인이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인데 이상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손님은 저에게 명함을 주고 저 대신해서 점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경찰이 왔고 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무 일 아니고 내가 우리 직원 교육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신고가 한번 들어온 이상 조사랑 확인을 마치고 가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판단은 저희가 할게요. 경찰들은 점장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묻기 시작했고 점장은 자초지종을 말했지요. 저는 정말로 편의점 담배를 훔친 적이 없어요. 억울하게 점장님한테 맞은 거고요. 물론 점장님을 신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억울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이놈이 경찰 앞에서 사람 바보로 만들고 있어? 또 싸가지 없이? 점장은 또다시 저를 때리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경찰은 저의 편을 들면서 CCTV랑 이런저런 조사를 하더니 결국 밝혀냈어요. 담뱃값이 없어진 이유는 점장이 자기 근무 시간에 술 취해서 편의점에 있는 담배 한 갑씩 꺼내서 계산 안 하고 피운 것이었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끊어지니 자기가 한 짓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 없는 저를 잡아서 팬 거였어요. 경찰은 에휴, 선생님이 술 드시고 본인 편의점에서 담뱃값 빼서 피우셨네요. 왜 죄 없는 성실한 청년을 잡아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그리고 남의 귀한 아들을 때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렇게 폭력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소정의 돈을 저에게 점장은 건네면서 사건은 마무리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바로 편의점에서 유니폼을 벗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래,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면서 이 편의점에서 몇 달 붙어있긴 했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불안증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 빨리 취업하는데 더 집중해야지. 에휴.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편의점 일을 그만둔 뒤 고시원에 박혀서 공부만 했어요. 각종 자격증을 따고 취업하기 위해서 자소서도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힘들어서 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명함준 손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맞다. 묵주팔찌 손님. 그 손님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명함이 어딨지? 저는 제 외투랑 바지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손님 명함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편의점 유니폼 주머니에 그 명함을 두고 왔구나. 하씨, 그 점장님이 있는 편의점에 다시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지 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때 그 사람한테 묵주팔찌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지. 저는 별일 아니란 듯이 넘기고 취업 준비에 열중을 했어요. 다시 한번 300군데가 넘는 곳에 자소서를 제출했습니다. 에휴,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단 한 군데도 역시나 1차 합격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나는 안 될 사람인가? 그냥 죽을까? 열심히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들도 돕고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럴 바에 그냥 이기적으로 살걸. 그냥 이제는 삶을 끝내고 싶다. 계속 되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고시원 비용도 못 내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양진모씨 되시나요? 1차 서류 합격하시고 저희가 2차에는 바로 임원 면접이 있어서요. 오실 수 있는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서류 합격 불합격 결과는 사이트에서 알려주는데 저는 이번에 나이도 똑같고 이름도 생년월일도 똑같은 지원자가 있어서 오류가 나서 이렇게 전화로 직접 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 진짜 1차 합격한 거 맞죠? 세상에,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최종 합격한 것도 아닌데 최종 합격한 사람처럼
전화 받으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벼랑 끝에서 1차 합격 전화를 받은 순간 기분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대박이다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세탁소에서 분실 양복 3만원에 빌려준다는 편말을 보고 그곳에 갔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저 면접 가는데 입을 양복이 없어서요. 혹시 양복 빌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청년, 우리한테 세탁물 맡기고 안 찾아간 양복들이 있긴 한데 이게 사이즈가 청년한테 안 맞을 것 같고 오래되어서 입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일단은 저기 창고에서 꺼내올 테니까 기다려봐. 한참을 있다가 세탁소 아저씨는 분실 양복을 가지고 왔고 누가 봐도 오래되어 보이고 사이즈도 큰 양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시원 비용도 낼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싼 양복을 사려고 해도 거의 돈 10만원은 넘게 들었으니까요. 아이고, 내 예상대로 품이 크긴 크네. 어쩔 거야? 이거라도 빌려갈 거야? 네,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요. 그럼 내가 10,000원만 받을게. 빌려가는 거니까. 이런 거 빌려주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잘 면접 보고 와. 행운이 있을 거야.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싸게 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꼭 저에게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저는 인사를 한 뒤 그 양복을 입고 허리를 쭉 펴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우와, 나도 목에 당당하게 사원증 걸고 회사 직원이 되고 싶다. 엄청 부럽네. 되게 멋있다. 언젠간 나도 이런 회사의 정직원 되어서 떳떳한 직원이 될 수 있겠지? 조금은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차례대로 면접실에 들어가고 제 앞으로 순서가 다가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귀에 심장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떨리냐 사람이. 미치겠다 정말로. 그렇게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2명의 심사위원이 있는 면접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년, 나 어디서 보지 않았나? 네? 아, 저도 낯이 익은데. 아, 혹시 그 편의점에 새벽에 오신 손님분 아니십니까? 알고 보니 저에게 묵주팔찌에 대해서 물어본 그 손님이 그 회사 이사로 있는 분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명함도 준 걸로 기억하는데 왜 연락 안 했는가? 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급하게 편의점 퇴사를 하면서 그 명함을 유니폼에 두고 와서요. 일단 면접 끝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지. 그 이사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냐? 미치겠다. 나 약속 안 지킨 사람으로 찍혀서 당연히 떨어지겠지? 어떻게 합격한 1차 회사인데. 역시 난 운이 지지리도 없지. 에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저는 그렇게 면접을 말아먹었어요. 축 처진 어깨를 들고 면접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 이사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묵주팔찌 어디서 난 건지 솔직하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아, 사실 이 팔찌 제가 외할머니랑 함께 달동네에서 살 때 항상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달고나를 파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린애들이 그 할아버지 눈이 안 좋다고 몰래 달고나를 훔쳐가기도 해서 제가 애들을 말리고는 했지요.
제가 외할머니랑 함께 살아서 그런지 어르신들 보면 다 부모님 같고 괜히 친근해서 그 달고나 할아버지에게 말도 자주 걸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홍수가 나서 온 동네가 물에 잠길 정도로 심하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달고나를 비 맞으면서 팔고 계시길래 제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집에 있는 우산을 가지고 달고나 할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때 그 달고나 할아버지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너는 내가 살린다. 이 묵주 팔찌 내가 미국 간 자식들한테 준다고 하나하나 만든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의 팔찌인데 너한테 주마. 내가 죽기 직전까지는 너 절대로 안 잊는다. 참 착한 아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팔찌가 이거고,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군대 가면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안 살게 되어서 그 이후로 할아버지랑은 연이 끊어지고 이 팔찌는 그때의 기억 때문에 계속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거라서요. 제가 이렇게 말한 순간 그 이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차마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을 순 없었지요. 잘 들었네. 말해주어서 고맙네. 면접은 여기서 끝이고 나가면 되겠네. 라고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망했다. 이번 면접은 망했네. 그렇게 저는 씁쓸하게 무거운 어깨를 하고 회사를 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찬물에 식은 밥을 말아서 묵은지랑 해서 퍼먹은 뒤 잠에 들었어요.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꿈에서 깨어난 저는 할머니, 죄송해요. 저 회사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아요.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1평도 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면서 사는 제 인생이 비참하기도 하면서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고 또다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오늘도 여느 때랑 다름없이 해가 떴구나. 오늘은 정말로 자기소개서도 쓰기 싫고 집에서 누워만 있고 싶다. 이게 뭐야 정말로. 우울한 하루여서 저는 그날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양진모 씨 맞으시죠? 여기 리안 제품 주식회사인데요. 저번에 면접 보러 오신 거 최종 합격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정말요? 제가 최종 합격했다고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정말로 저 최종 합격한 거 맞죠?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재차 물었어요. 네, 원래는 합격자를 2명만 뽑을 예정이었는데 회사 대표님들께서 이번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고 3명까지 뽑는 걸로 바뀌어서 양진모 씨가 마지막 합격자가 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28일에 OT가 있고 24일에는 신입사원 환영회랑 MT가 있어서 메일로 관련 안내사항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때는 정말 고생한 순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살면 정말로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 건 없구나. 저는 회사에 나가게 되었고 OT와 신입사원 환영회까지 마치면서 한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면접 본 이사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편의점에서 손님이랑 알바생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다시 한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네. 세상 참 좁아. 열심히 하게나 좋은 일 있을 거야. 열심히 살면 어떻게 해서든 다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초심 절대로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저는 인사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회사에서 일했을 때 그때 그 이사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몰랐던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네에게 묵주팔찌를 주신 달고나 할아버지, 그분 우리 아버지일세. 나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형한테 회사 물려주고 나서 적적한 늙음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릴 적에 재밌게 하시던 달고나 만들기를 하면서 사셨다네.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아픈 형이 경영선에서 물러나고 내가 이 회사 이사로 들어가면서 형 대신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달고나 만드는 것도 그만두시고 투병 생활을 1년 가까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보다 달고나 만들던 시절에 장대비가 내릴 때 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고사리 손으로 수건을 가져다 둔 청년을 찾더라고. 그 아이에게 묵주팔찌를 주었으니 언젠간 만난다면 꼭 나 대신해서 은혜를 갚아달라고. 그런데 편의점에서 자네 팔에 있는 그 팔찌를 보고 놀라서 내 명함을 주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군. 나중에 그 편의점을 다시 갔는데 점장이라는 놈이 사고를 쳐서 편의점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로 자네를 찾을 수 없었다가 면접장에서 자네를 보게 된 것이야.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달고나 할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허름한 행색에 항상 친절하고 겸손하게 아이들에게 저렴하게 달고나를 파시고 아이들이 달고나를 훔쳐가도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놀랐지요. 저는 뭔가를 바라고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말동무가 되어드린 것은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라는 외할머니 말씀 때문에 그런 건데 세상에 이렇게 연이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뭔가를 바라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 항상 나도 아버지가 말한 그 청년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그 달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넓은 세상에 묵주팔찌를 하고 있는 청년을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 너무 놀랐다네. 참 신기하지? 인연은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면접장에서 자네를 보고 너무 놀랐고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 인원을 마련해서 내가 꼭 뽑자고 해서 자네를 뽑았다네.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아닙니다, 이사님. 저야말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이고, 달고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정말로 이 회사에 합격을 안 했으면 저는 안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저를 살린 건 달고나 할아버지와 이사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살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사님과 저는 저희 둘만 아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추억했어요. 저는 달고나 할아버지 덕분에 회사를 취업하게 되었고 그 지긋지긋한 편의점 알바에서 벗어나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저를 키워준 할머니마저 하늘나라에 가면서 저는 처절하게 세상에 혼자가 되었는데 소속감이 생기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보내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저번 달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희 회사 이사님이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자네 아버지석에 앉아주겠네 하면서 상견례와 결혼식 날 아버지석에 앉아주면서 아주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날에 길거리에서 달고나를 파시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준 일이 이렇게 큰 행운이 되어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 신기했죠. 이래서 할머니가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라고 한 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베풀면서 살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아내랑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기로 하였고, 세상에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가서 도와주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한결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거든요. 남들은 뭐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 게 그리 대단하냐 할 수도 있지만,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제는 자녀 계획을 세우는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 살았으니까요. 아마 저처럼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세상에 많을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운때가 맞아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해요. 우리 힘내요. 안녕하세요. 참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대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얼마 전에도 제 딸이 역대급으로 시원통쾌하게 아주 재수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엄마 대신해서 복수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내미 하나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줌마였어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아주 극성에다가 시자 노릇을 제대로 했지요. 특히나 신우가 얼마나 얄미운지 몰랐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저 임신했다고 튼살 크림이랑 엄청 비싼 10만원짜리 에센스를 사주셨거든요. 미선아, 엄마가 이거 되게 좋다고 해서 산 거니까 아껴서 꼬박꼬박 매일매일 바르렴. 엄마,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선물 줬어. 미안하게. 알겠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준 고가의 크림을 아껴서 아이 낳을 때까지 바르려고 했어요. 확실히 비싼 건 다르긴 다르네. 비싸니까 몸에 흡수도 잘 되는 것 같고 돈값을 한다니까. 제가 시댁에 가는 날, 그때도 크림을 바르려고 가지고 갔지요. 아주 귀한 보물 여기듯이 품에 넣고 시댁에 도착해서 작은 방에 있는 화장대에 두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크림을 쓰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웬걸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야? 왜 크림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설마 여보가 이거 튼살 크림이랑 에센스 바닥에 쏟았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거 오늘 건드리지도 않았어. 아, 설마 그 장모님이 선물 준 빨간 통 크림 말하는 거야? 아까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누나가 와서 퍽퍽 찍어서 자기 배에 바르던데? 저랑 신우는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겨울수였고 신우도 배에 튼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화장대 위에 비싼 튼살 크림이랑 임산부 에센스가 있으니까 그걸 분수도 없이 퍽퍽 찍어서 바른 거지요. 아니, 형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크림을 이렇게 팍팍 쓰면 안 되지. 그래, 100번 양보해서 쓴다고 해. 그런데 최소한
허락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또 당신 예민하게 굴어? 누나가 임신해서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거 아껴 쓰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6개월 동안 써야 하는 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써? 화가 난 저는 형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딱 제 눈에 보였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공병에 형님이 제 크림을 덜어놓았다는 것을요. 그때 형님 방으로 형님이 들어와서 아니, 지금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뭐해? 아니, 형님, 왜 제 크림 말도 없이 쓰시고 게다가 공병에 담으셨어요? 이건 아니죠. 제가 6개월 동안 쓰려고 아껴 쓴 건데. 아니, 나는 좀 쓰면 안 돼? 그래, 내가 말 안 하고 쓴 거는 잘못이긴 하지만 이렇게 남의 방까지 찾아와서 화낼 일인가? 오히려 형님은 제가 잘못하고 예민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배가 무슨 축구장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쓸 크림을 하루 만에 쓰신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방에 와서 봤더니 저 몰래 공병에 담아가고 이건 아니죠. 제가 화를 내니까 형님은 에휴 진짜 더러워서 내가 그거 얼마야? 얼만데? 더러워서 그냥 하나 사주고 말지. 서러워서 쓰겠나? 내가 올케 딸 얼마나 잘 키우는지 보자. 아주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이거 한 달짜리는 18만원이고 형님이 쓰신 6개월 분량은 60만원 넘어요. 갑자기 형님의 얼굴은 석회암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비싼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비싼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그 얼굴 굳는 것을 보니 웃기더라고요. 뭐 나중에 해외 가서 면세로 사올게. 큰 소리 떵떵 치더니 결국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크림도 뺏기고 사과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은 신우가 어머님에게 어떻게 말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그날 밤 어머님이 너는 형님이 크림 좀 쓴다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참 너도 애가 피곤하게 산다 피곤하게 살아. 그러지 말아라 가족끼리.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니까 저는 시댁에 가는 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아휴, 시댁 식구들은 돈돈거리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뭐라도 빼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신우는 어찌나 짠돌이인지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먹지도 않는데 다 싸와서 냉장고에 1년 넘게 방치해서 곰팡이가 수북하게 패여있는데도 나중에 먹을 거라고 하면서 치우지도 않고, 시모는 밖에 돌아다니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 폐지까지 뺏으면서 돈 500원 더 번다고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에휴, 저렇게 돈 500원 1000원 아끼면 좋나? 저렇게 궁상 떨면서 살 바에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 그러게 말이야. 저 집안은 무슨 거지 귀신이 붙은 것 같아. 궁상도 저렇게 떨면 욕먹지 욕먹어. 다들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댁이었지요. 시간이 지나 형님과 저 모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딸이었어요. 제 딸은 머리는 좋지만 자유분방하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커서 창의력이 넘치고 매일매일 놀면서 책 읽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미리 엄마는 애기 학원 안 보내? 불안하지 않아? 어련히 공부할 때 되면 하겠지요. 어릴 때부터 애들 학원 보내봤자 그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열심히 하겠어요.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안 보내도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참 미리 엄마도 천하태평해. 이런 저와 달리 형님은 아주
자기 딸내미 엘리트로 만든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골프랑 피아노랑 발레까지 싹 해놔야지 나중에 편하다니까. 올케는 안 시켜? 에휴,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나요? 그것도 다 돈이고 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시켜야지 좋은 거죠. 올케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지 빨리빨리 습득하는 거야. 그래야지 애들 적성도 빨리 발견해서 서포트 해주는 거고. 형님은 저랑 교육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 교육을 위해서 빚도 내면서까지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었으니까 저랑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었죠. 실제로 형님의 교육은 잘 통했어요. 저희 아이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만들고 책을 읽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에 탁월했지만 공교육이나 시험 보는 것에는 영 흥미가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성적은 항상 꼴등이었지만 맨날 학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어머님은 어떻게 미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키우셨어요? 애가 맨날 헤헤 웃고 저희도 참 즐거워요. 미리 덕분에 반 분위기도 좋아지고 애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거든요. 제가 잘 키운 것보다는 미리가 잘 자라준 거죠. 학원 보낸 것도 없는데 고맙죠 뭐. 반면에 신우의 딸은 엄청 예민하고 기질이 까칠했습니다. 아 어쩌라고 엄마. 나 공부해야 하니까 빨리 밥 줘. 그리고 시간 되면 바로 학원 앞으로 데리러 오란 말이야. 짜증나 죽겠어. 늦지 좀 마. 아주 형님을 시다바리로 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의 딸내미를 볼 때마다 속으로 에휴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하면 뭐하나. 자기 엄마는 완전 종노릇하는 시다바리로 보고 예의도 없고 공부 잘한다고 싸가지는 밥 말아 먹었는데 말이야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신우의 딸은 서울대생이 되었고 공부에 영 뜻이 없었고 나가서 신나게 놀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 딸내미는 지방의 모 국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쌩 난리가 났어요. 시댁은 자기네 집안에서 서울대 출신이 나왔다고 경사에다가 잔치까지 벌이고 저희 딸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아마도 수능 끝나고 그 해 새해였을 거예요. 시댁에 놀러간 저와 제 딸, 그리고 저희 남편은 아주 작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밥 먹어라. 저는 당황했어요. 큰 상 냅두고 왜 저희만 이런 상에서 밥을 먹는지. 그리고 저희 상 위에는 갈비찜도 없고 떡국도 없었으니 말이죠. 어머님, 여기에 반찬이 아직 다 안 왔는데요? 주방 가서 좀 더 가지고 올게요. 에이! 주방에 있는 거 손대지 말아라. 그거 우리 서울대 간 예진이 고기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방대 간 내 딸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황당했어요. 꾹 참고 그래도 미리도 고기 좋아하니까 몇 점 먹여야지요. 제 말을 들은 신우는 콧방귀를 끼면서 꼬우면 딸내미 서울대 보내든가. 지방대 갈 바에 나는 자식 아예 대학 안 보낸다. 왜 등록금만 들고 대우도 못 받고 무시만 받는 지방대 애를 보내. 그리고 그런데 나와서 뭐 하겠어? 어차피 졸업하면 우리 예진이 밑에서 일할 건데 같은 경영학과인데도 이렇게 급 차이가 난다니까? 어머 올케 표정이 왜 그래? 뭐 똥이라도 씹었어? 사람 속을 박박 긁어놓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다가 결국 못 참은 저희 남편이
누나, 작작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도 있고 집안 어르신도 다 있는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어차피 누나도 지방대 출신 아니야? 본인도 지방대 출신이면서 내 딸 왜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리고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하는 거야. 지금이야 미리보다 예진이가 대학을 더 잘 가서 우쭐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인생 조금만 더 살아봐도 대학으로 전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누나, 제발 좀 선 지키면서 말해. 점잖고 화 한 번 안 내는 저희 남편도 결국 신우에게 바락 화를 낸 거였어요. 그때 예진이가 아주 싸가지 없게 작은아버지, 죄송한데 지방대 간 애가 서울대 간 애보다 잘 살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없고요. 눈 똑바로 뜨고 딱 말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벙쪘지요. 20살짜리가 바락바락 대들면서 말을 하니까요. 그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고 정말로 난리가 날 뻔했다가 제 딸이 아이 참, 왜 그렇게 다들 제가 지방대에 간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다들 밥 맛있게 드셔요. 엄마 그렇지?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나만 행복하면 된 거지. 아빠, 나 기분 하나도 안 나쁘니까 예진이 너무 째려보지 말고 고모한테 화내지 말고 오늘 기분 좋은 새해니까 다들 맛있게 밥 먹자고요. 제 딸내미가 그렇게 어른들보다 성숙하게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어른들보다 나이 어린 제 딸내미가 더 어른 같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린 신우와 시모는 서울대 간 예진이와 지방대 간 제 딸 미리를 비교하면서 맨날 시비를 걸었어요. 특히나 예진이는 제 딸에게 미리야, 너 친구들이 대학 이름 물어볼 때 안 쪽팔려? 왜 쪽팔려?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나는 궁금해서. 내가 만약에 지방대 가면 쪽팔려서라도 편입을 하거나 반수를 하든가 아니면 자퇴할 것 같은데 너는 꽤나 만족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에휴, 너는 아직도 대학급 나누면서 사람급도 함께 나누니?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립대 간 거고 거기서 장학금도 받고 대외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하나도 안 쪽팔린데? 제 딸은 현명하게 받아쳤습니다. 하여튼 예진이랑 형님은 맨날 제 딸 지방대 간 걸로 흠집내고 까내려고 하고 우월감 느끼려고 하는 게 저도 느껴져서 그 이후로 점점 시댁도 안 가게 되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미리랑 같이 시댁 가면 맨날 시댁 식구들이 미리 대학으로 뭐라고 하고 그런 게 꼴보기 싫어서 나 가기 싫어. 알겠어, 여보. 에휴, 누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누나는 말 안 듣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 그래, 그러면 당신은 예진이랑 외가에 가 있어. 그 이후로 시댁에 거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시댁에 잘 안 오는 저랑 미리를 보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지방대 갔는데 예의도 없다고, 지방대 갔으면 납작 엎드려서 착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온갖 뒷담이랑 뒷담은 다 까더라고요. 뭐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시댁이랑 연을 거의 끊다시피 살았어요. 미리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4년 전액장학금도 받고 워낙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딸내미라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공모전에서 입상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을 정도였지요. 난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
엄마는 우리 딸이 열심히 살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서 또다시 배우는 것 같아. 에이, 엄마가 날 믿어준 덕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껏 배우면서 이제 공부에 맛도 들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 딸내미는 성숙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딸은 졸업하게 되었고 대기업 본사에 입사해서 고액 연봉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소식을 들어보니 예진이는 형님 딸내미는 행정고시 5급을 3년간 준비하다가 1차에서 족족 떨어지고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와서 결국에는 시험을 포기하고 대기업 입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여보, 서울대 간 거 다 소용없네. 본인 분수를 모르고 시험 준비했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러게 말이야. 인생이라는 게 길고 짧은 거는 끝까지 가서 대봐야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진이가 행정고시에 떨어지고 나서 형님은 화병이 나서 맨날 지 딸한테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서울대 애들 다 합격한다는 행정고시 하나 합격 못해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애를 거의 뭐 협박할 것처럼 난리치고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예진이는 취업 준비에 뛰어들었고요. 그런데 남들보다 3년이나 뒤처지고 시험 공부하느라 스펙 하나 쌓은 것 없으니까 아무리 서울대 출신이어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더라고요. 행정고시 시험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년 뒤에도 취업을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제 딸내미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무래도 회사 생활도 좋고 재밌긴 하지만 사람들이랑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창업하고 몸으로 뛰는 게 잘 맞는 것 같아.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 같이 한 애들이랑 다시 모여서 지금 창업해보자고 IT 쪽으로 한번 시도해보자고 말 나오는데 나 정말로 본격적으로 사업해보고 싶거든. 그래? 엄마는 그래도 불안정한 사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럼 엄마는 응원하지. 그렇게 제 딸내미는 대기업을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려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니, 딸내미가 삼성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몇 년 안 있다가 벌써 퇴사를 했다고? 아이고, 그러다가 사업도 잘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청년들이 뭣도 모르고 너무 이상에만 빠져가지고 분수도 안 맞는 일을 벌인다니까. 그러게, 딸내미 지금이라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뭐 비트코인 대박났다, 뭐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났다 이런 거만 듣고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에이 됐어. 남의 딸 걱정들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나는 내 딸 믿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되어도 배우는 게 있겠지. 아직 젊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저는 딸내미를 응원했습니다. 모두의 우려처럼 창업 2년 동안은 무진장 고생했어요. 집에도 못 들어오고 투자처 유지하느라 해외도 다니고 국가 지원 사업도 검토받을 수 있게 엄청 고생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딸,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엄마, 나는 걱정하지 마. 솔직히 힘들고 몸이 고되긴 하는데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벅차고 뿌듯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일이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걷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 조금만 팀원들이랑 더하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 호강시켜줄게. 딸의 말이
무척이나 감동이었습니다. 정말로 딸내미는 약속을 지켜냈어요. 딸내미 사업이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10억 넘게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그리는 거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리치료 졸업생과 컴퓨터공학,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 출신 친구들과 합쳐서 3D 의료 관련 프린팅 전문 기기 설계와 제작, 그리고 IT로 모든 의료 관련 시스템을 컴퓨터 및 자료화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었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서 꽤나 혁신적인 개발이었고 소위 대박친 거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스위스 제약회사에서도 컨택 왔고 처음에 우리 투자해주신 미스 김 회장님도 연락 왔어. 2배 더 늘려서 투자해주신다고. 제 딸의 창업 소식은 인터넷 뉴스와 딸의 대학신문에도 날 정도로 소위 대박이었어요. 3년 만에 회사는 주식회사로 상장에 성공했고 총 투자 금액 100억이 넘는 금액을 유치하였고 저희 부부는 딸 덕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지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허름한 빌라 반지하 방 2개 딸린 곳에서 살다가 딸 덕분에 아파트 18층으로 전망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으니 말 다 했습니다. 처음에 딸이 삼성 퇴사하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무시하고 말렸던 지인분들은 미리 엄마, 어떻게 딸 회사에 이번에 제대한 우리 아들 인턴으로 뽑아주면 안 되나?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도 요즘에 취업이 힘들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거든. 우리 딸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 다들 인사청탁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에휴, 나야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싶지만 딸 일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 사정도 고려해줘. 미안해. 딸의 성공 이후로 거의 5년간 안 가던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저희 딸이 창업으로 성공하고 신문에도 난 사실을 말해서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지방대에 갔다고 딸내미를 완전히 무시하던 시어머님은 이제는 예진이, 신우의 딸 밥상에 고기를 두는 게 아니라 제 딸내미 밥상에 고기를 뒀더라고요. 우리 미리가, 할미가 예전부터 미리가 창의성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서 성공할 줄 알았어. 아이고, 우리 미리 정말로 대단하다, 대단해. 미리 덕분에 할머니가 기가 산다니까. 제 딸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대단하긴 하네. 지방대에서 그렇게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으니 대단하긴 해. 인정을 하더라고요. 신우 얼굴은 마치 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지 딸은 서울대 나왔는데 행정고시에서 떨어지고 5년 동안 취업 못해가지고 얼굴에 그늘이 졌는데 자기가 지방대 갔다고 무시했던 동생 딸은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서울대생들을 직원으로 쓰니까요. 저희 남편이 와,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애들 20살일 때 미리는 지방대 가고 예진이는 서울대 갔다고 엄마가 밥상도 따로 하고 우리 밥상에는 고기도 안 주고 누나가 내 딸내미 무시하던 때가 생생한데 어떻게 사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누나도 후회하지? 내 딸내미 무시한 거. 남편은 형님을 약 올렸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아주 시뻘개졌지요. 그때 제 딸이 괜히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에이, 됐어 아빠. 옛날 이야기 꺼내서 뭐해. 지금 잘 돼서 다행인 거지.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게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것도 있고 이런저런 운들이 다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고모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기분 좋게 밥 먹자, 아빠. 그리고 저녁에 제가 거하게 한턱 쏠게요. 할머니랑 엄마가 좋아하시는 회 먹으러 가요. 시모는 이야, 우리 손녀가 최고다. 저는 아주 딸내미 덕분에 기가 팍팍 살고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속이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시댁에서 조금 쉬다가 저녁이 되어서 저희 가족은 외식을 나갔습니다. 제 딸내미가 거하게 쏜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점심에는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밥을 안 먹은 예진이가 저녁에는 배가 고팠던 것인지 외식 자리에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깨는 축 처지고 그렇게 당당하고 콧대 높았던 예진이가 오랜 시간 걸린 취준생활로 거의 폐인이 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횟집에 도착한 저희 가족들은 각종 화려한 회 한 점을 곁들여서 술을 한 잔씩 했어요. 술이 들어가니까 다들 흥이 오르고 기분도 좋아졌지요. 제 남편은 아이고, 내가 아주 딸내미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방치하듯이 키워서 늘 마음에 걸렸는데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네. 딸내미 덕분에 아주 요즘 우리 부부 입이 귀에 걸렸다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때 한 사람만 웃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진이었지요. 예진이는 구석에 앉아서 홀짝거리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자기 딸내미 돌보지도 않고 저쪽 노래방 기기 앞에 가서 저희 남편이랑 노래 부르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그때 예진이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챈 제 딸이 예진아, 너도 회 먹으면서 술 마셔. 그러다가 훅 간다? 그리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 뭐 사람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거 아니겠냐? 개구리도 껑충 뛰기 전에 웅크려 있잖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 그때 갑자기 예진이가 펑펑 우는 겁니다. 야, 김미리, 너는 왜 나보다 대학도 못 갔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나보다 마음도 넓고 성격도 좋은 거냐? 그리고 왜 나보다 성공한 거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겠어. 서울대 간 순간 이제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 진짜 너 때문에 너 볼 때마다 열등감 들어. 나도 너처럼 행복하고 싶고 꿈 이루면서 살고 싶어. 네가 너무 싫어. 술에 취한 예진이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펑펑 운 거였습니다. 그때 앞에서 노래 부르던 제 남편과 신우는 깜짝 놀라서 노래방 기계를 끄고 저희 쪽을 바라보았어요. 예진이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 잔뜩 받으면서 학원이란 학원은 다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왜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나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행운이 안 오는 거야? 대체 왜 나한테만 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는 어머, 얘가 왜 이래?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놓았나? 너 진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다른 사람들 분위기 다 깨게. 그리고 미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엄마 자존심 상하는 거 몰라? 엄마도 이제 그만해. 맨날 1등만 나한테 바라니까 내가 옷에 맞지도 않는 행정고시 재경직 5급 시험 본다고 개고생하다가 이렇게 꼬인 거 아니야. 그냥 학원 강사라도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대체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인 거냐고. 예진이는 술김에 본인이 속상했던 것들을 다 털어놓은 겁니다. 신우는 네가 은혜도 모르고 엄마한테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거야? 서울대 보내놨더니 미리한테 인생 뒤처지기만 하고 너 때문에 친정 오는 게 얼마나 민망스러운데. 고모, 그러지 마세요. 서울대 간 것만으로도 예진이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요. 요즘 취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동기들이랑 비교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진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이해해줘요. 저는 예진이 마음 알아요. 서울대 가고 뭐 예일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그게 이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이도 내일 모레 저희는 30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진아, 나랑 인생 비교하지 마.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로 비교하면 끝도 없이 비교하게 되더라고. 나만 해도 과거의 나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나는 성공한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이랑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잘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진이 너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랑 너랑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 네 과거랑 지금의 너를 비교해. 그러면 아마 너는 앞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라는 사람은 충분히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딸내미가 이렇게 말한 순간 시댁 모든 어른들은 숙연해졌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대학으로 제 딸내미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더 성숙하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제 딸내미였으니까요. 예진이는 너는 정말로 끝까지 그렇게 멋있는 말만 하는구나. 이러니까 내가 더 질투가 나지. 하여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대학 하나 가지고 너를 무시하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한 거 지금 와서는 그런 나의 행동들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다. 정말로 민망하고 창피하네. 고마워. 그렇게 예진이는 제 딸에게 사과를 하였고 제 딸은 흔쾌히 예진이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신우도 저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시모도 왠지 미안해하는 표정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본인들도 찔렸겠지요. 과거에 무시하던 손녀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 되어서 오히려 본인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마음속에서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딸내미 덕분에 아주 시댁에서 기 활짝 펴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수모들을 다 사과받고 마음속에서 헐헐 용서하게 되었네요. 제 남편도 더 이상은 이제 대학이나 자식들 서열 나누는 걸로 서로 다투지 말자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이제는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면서 좋게 마무리했네요. 결국에 예진이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행정고시 준비한 짬밥으로 제 딸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네요. 한순간에 역전된 제 딸과 예진이의 인생을 보니 정말로 인생 잘 풀린다고 오만하고 자만하면 안 되고 잘 안 된다고 슬퍼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노력한다고 해도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으니 항상 겸손하게 중도를 지키면서 사는 게 우리네 삶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